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규재 자기 스스로가 계엄이 나쁘다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그 반대의 노선을 지금 걸어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진정성은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만 죽이면 되지 왜 내 와이프까지 죽이려 그러니? 그 부하들 얘기 이게 부하들 아니고. 얘기가 아니라. 너무 찌질하죠. 그러니까. 치사하게 짝이 없고. 네. 7개월 만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것도 뭐 나는 나를 책임지고 부하들은 놔주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더 웃겨 보여요, 솔직히. 잘 해야 되는데 그걸 협조를 또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의 미꾸라지처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양은 훨씬 많고 그리고 상대해야 될 이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요. 내란 특검에서 상대하는 피의자들은 그래도 고위 공무원들이어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 루틴이 있고 살아온 그 방식이 있어요. 근데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잡범들이 만나는 많아요? 사람들은 진짜 잡범이에요. 아니 그래서 되게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민생회복 지원금이 어제 뭐 700만 명이 아마 신청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좀 나오던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신 것 같고 아마 요일별로 오늘 내일 해서 뭐 2년으로 그러니까 끝나는 해가 뭐 2, 7 이렇게 이제 끝나면 아마 오늘 신청을 하시는 것 같고요. 태어난 날, 예, 태어난 그렇죠. 연도. 태어난 연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5니까 금요일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요 벌써 뭐 깡 한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15만 원짜리 뭐 13만에 판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하여튼 소비들 좀 많이 하셔서 소비 진작 좀 되고 경기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민생회복지원금 받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정치비난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받으세요? 저 15만 원. 아마 15. 예. 상위 10%. 아니요. 제가 무슨 상위 10%입니까? 하위 10%죠. 그래요? 그럼 좀 더 받으실 거예요. 25만 원? 그럼 저 네. 계산이 서툴러 가지고.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받으시죠. 네, 신청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정말 요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뭐 위로를 아무리 전해드려도 넘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러나 또 잘 해결해 나가시겠죠? 약 올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잘 되셔야죠. 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윤경 기자님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최윤경 기자님은 언제 받으세요? 그 비밀입니다. 그거 비밀입니까? 네, 비밀입니다. 네네네. 네. 여튼 뭐 신청 잘 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쭉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민생회복지원금 윤석열도 받는다. 그 뭐예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뭐 카드사에 신청해도 되고 뭐 요새는 페이도 많으니까 신청해도 되고 지역 화표를 할 수 있는데 수용자들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법무부 교정 당국이 수용자들을 상대로 소비 쿠폰 수요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신청을 본인이 하게 되면 15만 네. 원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군인들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윤 전 대통령이 군인들은 60년생. PX에서도 쓸 수 있대요. 오, 그래요? 좋습니다. 네. PX 사용 가능해요? 네. 이 사람들도 영시근무를 쓸 수 있고. 좋습니다. 영치금으로 쓸 수 있고. 60년생이니까 저랑 같은 금요일에 아마 신청을 그렇군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프로 60년생이에요? 네, 글쎄요. 80으로 가겠습니다. 80. 자, 하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민생회복 지원금 받을 네. 수 있다. 사랑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인 수령해서 영치금으로 쓸 거냐, 대리 수령해가지고 부인에게 15만 원을 몰아줄 것이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별걸 다. 디테일한 취재 네. 대단히 그럼 감사하고요.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기 한번 합시다. 어떻게 할 누가 것 같아? 받나? 몰아주시겠지 네, 뭐. 몰아주겠죠. 그 집의 네. 냉랭한 기운으로 봐서는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리고요. 네네. 죄송합니다. 수용자가 받는 온누리 상품권은 출소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오늘 그럼 출소를 만약에 무기징역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럴 그럼 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있겠네요. 그래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좀 쓰게 해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속보인데요. 네. 강유정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직접 했습니다. 그 계엄을 옹호하고 상식 밖의 이야기를 했던 강준욱 국민통합 비서관 있잖아요.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했네요.
아 근데 이거 안 하고 배겼겠어요. 요즘 말을 들어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강준욱 씨든 뭐 이진숙 씨든 문제가 있으면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 부담 두지 않고 정권에. 근데 그게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해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정부에 누가 된다면은 먼저 스스로 이제 자기 거취를 결단해 주는 것이 이 공직 사회에 있는 사람의 양식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제 어려움에 있고 또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지만 열심히 또 잘해서 이 정권에 정말 도움이 돼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강준욱 씨가 얘기하는 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뭐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뭐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계시긴 그렇긴 하니까. 하지만 네. 우리는 그런 사람 극우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본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책에 써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 어떻게 거기 들어갔냐? 그거 같이 가시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본인이 네. 저도 그 이해가 안 그거 돼요. 말이 안 되는 아니 뭐 거죠. 강준욱 씨는 죄송하지만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는 송미령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동안에 농망법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그 희망법이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한 거를 그냥 권력이 바뀌면 하루 아침에 다 바꿀 수 있구나. 그럼 그 이전에 했던 말이 거짓말이든가 그 나중에 하는 게 거짓말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짜 저는 이해가 안 돼. 그 송미령 장관도 그렇고 네. 이 우리 강준욱 씨도 나름 지식인 행세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가짜 지식인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지방자치 뭐 이런 쪽인데 네. 지방자치는 진보 보수가 없어요. 이제 중심과 변방의 문제 또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유혹이 있었습니다. 네. 단칼에 잘랐습니다. 제가. 우리 네. 박지원 평론가님한테 네. 그래요? 자리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뭐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뭐라고 말했길래 본인은 제안이라고 느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뭐 있었다며. 똑바로 사세요, 뭐 이런 거. 아무 말도 한 제안인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지방 분권 이런 운동한 사람이 그 다 서로 다 알거든요. 그렇겠죠. 뭐 예. 진보 보수 관계없이 이제 다 거의 숫자가 다 많지 않으니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다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같이 좀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단칼에 거절했다. 단칼에 거절했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그거 할 수 없죠,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진보 보수 없으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총론의 방향에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어지간하면 사실은 뭐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모든 공무원이 다 그만두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근데 네네네. 이게 정무직 공무원이고 네. 또 이분들이 교수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와 철학으로 사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치와 철학과 정반대된 이 사람 정말 문제 있어라고 공격하다가 네. 갑작스럽게 글로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들어가면서 차라리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내가 그 틀렸다. 생각 바꿨다. 네. 라든가 뭐 자기 전향 선언을 하든가 그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몰래 아무 말 없이 들어갔고 그게 드러나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가치와 기준은 뭐냐. 우리 공무원들 영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들 중에 한 10% 정도는 영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기능이라는 것도 철학적 바탕 위에서 기능이 발현돼야 되는 거지. 네네네. 그냥 단순히 기능만 발현시키면 그 기계지 사람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이 공직자들의 철밥그릇 그리고 고위공직자들까지도 정년을 보장해주면서 영혼 없는 기계로 만드는 이런 제도는 좀 바뀌어야 돼요. 네. 보공단을 만들었다는 이유는 공무원들 정년 보장 안 하고 자기 소신껏 책임껏 하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뭐 이 양 말 나왔으니까 그 네. 강준욱만 좀 털고 가면 그럴까요? 그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이 사람이 그 계엄에 대해서만 이상한 얘기한 건 아니고 뭐 일본 관련돼서도 이상한 얘기를 좀 했더만요. 그렇습니다.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고 강제징용은 믿지 않는다.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 존경스러운 수준이다. 도박과 성매매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 등등등. 듣고 있으면 약간 제정신은 아닌 얘기들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차례 했거나 뭐 책에 썼거나 이러니까
지금 하나씩 보고 있지만 파면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네. 저분이 교수인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교수도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연구자의 일을 하고 교육자의 일을 하잖아요. 네. 연구자의 일은 개인의 뭐 어떤 연구의 깊이와 성향의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교육자의 역할들은 저런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네. 학교 측에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해야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정규재 전 주필이 한국경제 주필이 보수 인사 추천하라고 해서 내가 추천했어 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규재 주필이 추천한 인사로 들어간 건 맞아요? 아니면 다른 데서 그것만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본인도 추천을 했다. 정규제뿐만 아니라 많은 네. 보수 인사들이 예. 그 대통령실로부터 이쪽에 좀 통합할 수 있는 너네들 쪽에 사람을 좀 해달라. 추천해봐라. 이래가지고 여러 명이 추천을 했다는 거고. 이 사람을요? 예. 왜? 보수 인사가 그리고 추천의 이유가 예. 이 사람이 되게 성실한 사람이고 되게 부지런하고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되게 아마 인상이 좋았던가 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우리들이 다 이 사람을 많이 추천했다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 본인도 뭐라고 말했냐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통합적 관점에서 이제 뭐 이게 있으니까 나를 뽑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철학적인 부분 있잖아요. 뭐 전체주의니 뭐니 별별 자기가 이제 이상하게 말해놨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웃겼던 게 강유정 대변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본인이 깊이 사죄하고 있고 뭐 뉘우치고 있고 이러니까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좀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이런 취지를 말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말의 직접 워딩은 내 철학적인 부분은 아직 난 안 바뀌었어. 다만 너네들한테 표현을 안 할 뿐이야.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만 말하면서 대신에 나는 옛날에 내가 이재명을 조금 몰랐던 부분은 있었네. 내가 조금 알아봐 가겠네. 이제 이따위로만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깊이 사과를 하고 뉘우치고 있고 지금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통합이라는 이상한 것 같아요. 통합이라는 게 이제 나와 생각이 다른 혹은 뭐 나의 상대편에 있는 어떤 큰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를 이제 같이 일함으로써 뭐 통합을 꾀한다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간에 생각이 그렇죠. 근데 근데 그게 없죠. 이분이 대표할 사람은 누군 거예요? 전환길 이런 거죠. 아하. 전환길 그런 정광훈. 분들과도 아. 같이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럴 거면 전환길도 데려다 써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통합도 정도 것이지 그럼.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사실 통합이 아니고 그냥 통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통합 쇼를 하는 건데 그런 정규재 선배가 추천을 하니까 아마 그때 밥을 같이 먹었잖아요. 그건 11일 날 정규재. 먹었죠. 오찬을 같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얘기했겠죠. 근데 그것만을 듣고서 이 사람을 임명했다라고 하면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보수 인사들도 추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정규재 선배가 얘기해서 쓴 거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 거기에 대한 검증 같은 거 그냥 없이 그냥 넘어갔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 네. 근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정규재 주필이 뭐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임명했다고 치더라도 정규재 주필이 이제 요즘 그 계엄 이후에 보인 태도는 이 사람이 계엄에 대해서 3월달에 낸 책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통합의 아이콘이 필요하니 당신들 쪽에서도 좀 누구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다고 치면 정규재 주필이 정말 정상적이고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계엄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칭찬하고 대통령은 전체주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노무현이 뇌물받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합의 아이콘이나 이런 걸로 추천할 수 있겠어요. 정규재 자기 스스로가 계엄이 나쁘다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그 반대의 노선을 지금 걸어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정권하고 같이 협업하려고 하는가 진정성은 있는가 이 부분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제가 들은 바로는요. 예. 조금 이제 검증을 했대요.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민주당에 대해서 좀 많은 비판을 했다. 검증을 하긴 이 했다. 정도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예. 그 책 내용에 나오는 내란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이제 예. 확인이 안 됐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건 그 말이 책이 안 되지. 잡서예요. 네? 잡서입니다. 보통 굳이 이제 찾아볼 만한 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라든가 학술서는 보통 이제 교수들 같은 경우에 검증이 돼요. 네. 검증이 되는데 이제 그 이런 근데 이 책에 목차가 나와요. 목차를 쭈르르 읽어보고 아니, 근데 앞에 그런 보면 나와요. 보통 이제 교수들 같은 경우에 논문이나 학술서는 이
도서관 쪽이라든가 이걸 해서 구글링해서 검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런 책들은 보통 이제 넘겨버려요. 에세이나 수필 같은 경우는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확인이 아예 안 되는 그거는 거죠. 좀 마- 약간 그건 말이 이해가 안 되지. 예.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 네, 3월 달에 나온 책인데 갑자기 7월 15일 날 이게 임명이 되려면 최소한 6월 달에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12월 달에 비상겸 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이제 난 비상겸을 찬성해야지라고 책을 쓴 거고 책을 쓸 당시도 정말 그때는 윤석열이가 자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때고 3월 12일 날인가 그때가 아마 지기현 부장이 이 사람 풀어줬을 때예요. 네. 그래서 한참 기고만장하게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4일까지 자기네가 이기네 아닌 얘기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란 말이죠. 그때 이 사람이 아니 책을 원래 쓰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뭘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닌데 이런 책을 굳이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 될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자기 너무 확고부당한 신념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선전용으로 쓴 거겠지 말하자면.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목차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제대로 검증 안 했다고?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네. 자신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알아요. 자신은 뭐 전체주의자네 뭐네 이렇게 예, 말하는 예, 거. 그 예. 정도는 저는 대통령은 익스큐즈 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그래요. 않았다. 계엄을 정당하는 건 그 사실 말도 안 체제 밖에 되는 있는 거죠. 사람이에요. 네. 헌법 체제 밖에 있는 사람이기 미친 때문에 거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우리 네. 이 민주공화국 체제 내에서 쓸 수가 없는 사람은 공적인 영역이에요. 자, 하여튼 자진 사퇴했다.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특검 뉴스들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 19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 통보를 한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하기로 합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있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이미 공천 개입했다고 다 생각하고 있고 녹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진짜 조사하겠다고 처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녹음이 그거죠? 그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하는데 말이 많네. 그 녹음인데 네. 이제 그걸 우린 다 들었으니까 확인했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특검에서 이제 이걸 직접 조사한다. 불러다가 놓고 조사를 한다. 아. 그런데 어제 이 그 소환 통보와 즈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그리고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 진실을 밝히겠다. 사실 그 뒤에는 별로 의미 있는 내용은 없으나 읽어드리면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밝히겠다라고 썼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돼. 자기가 이제까지 전부 다 부하 탓으로 돌려가지고 부하들 다 잡혀 들어가고 다 수사 받아가지고 진실이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저런 헛소리를 하시나. 그게 그 메시지가 나온 시점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그 김건희 나오라고 특검에서 얘기한 바로 그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기는 7월 29일 날 부르고 김건희는 8월 6일 날 불렀는데 요 부를 때 김건희가 웬만하면 나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페이스북에 이 글이 올라간 건데 웬만하면 나가겠다는 네, 뭐야 진짜. 그때 상황 봐서 자기가 웬만하면 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이제 또 좋게 해석한 사람들은 나온다더라 협조적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김건희를 이제 잡아 부르니까 윤석열이가 대응하면서 나만 죽이면 되지 왜 내 와이프까지 죽이려 그러니 그런 얘기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라고 난 생각해요. 뭐 부하들 얘기 네, 이게 부하들 아니고. 얘기가 아니라. 부하들 얘기는 아마 이제 그 하도 많은 사람들이 네. 그 네가 도대체 국군 통수권자였던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냐 모든 걸 다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예. 게 그리고 이거는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비판을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그건 말이 안 된다. 자기가 명령한 거 아니냐. 그게 리더로서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야, 너무 실망. 그게 진짜 너무 찌질하죠. 그러니까. 치사하기 짝이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7개월 만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뭐 전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하들은 이미 다 마음을 돌려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는데 이 마당에 마치 뭐 나는 나를 책임지고 부하들은 놔주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더 웃겨 보여요, 솔직히. 그동안 아니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맞아. 그때, 대통령으로서. 네, 네. 그 다 책임 떠넘기다가 이제 와서. 네.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직접 썼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어요. 아, 당사자는 모르고 있을 수도 윤석열 있다. 전 대통령이 아니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왜냐면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지금. 네, 뭐 그런데 네. 하나는 또 확인해 볼 만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해병 특검에도 해병 특검에도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기현이 좋아 이런 건가요? 지기현 재판은 벌어지고 재판부만 나가겠다. 그러니까 형사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법정도 않겠냐.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을 나간다고요. 이 이제 법정은 앞으로 관련된 나가겠다. 거가 특검한테는 안 나가는데 내가 재판부에 나간다. 형사법정에 나가겠다. 네. 지기현 판사가 하는 재판에는 나간다. 근데 네. 지기현 재판부에다가 지난번에 안 나가면서 나온 이유가 특검이 이 공판 진행하는 이 재판을 내가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난 지기현 당신은 너무 좋지만 특검이 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랬어요. 당신이 너무 좋지만 이런 말 했어요. 그게 이제 변호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그날 윤석열 씨는 안 나오고 그러면서 윤석열 씨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윤 전 대통령님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재판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법한 특검이 뭐 진행하고 있는 이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나오려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 형사법정에서 그 진실을 밝히기 전에 뭐 탄핵 재판이나 이런 데서 미리 좀 밝히시면 더 좋지 밝혔대요. 않을까? 이미 밝혔다고 했어요. 그래요? 네. 이미 밝힌 진실이 있는데 그걸 네.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앞으로 모르셨나 봐요. 알아주기 어려울 네. 것 같은데. 자, 여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김건희 씨가 이제 소환 통보가 갔죠. 네, 8월 6일입니다. 네. 넉넉하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특검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 일정 조율도 좀 하시고 준비 좀 해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김건희 갑자기 씨? 임박해서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또 뭐 이때 안 된다, 이런 뭐 핑계, 어쩌다 저런 이런 핑계 핑계가 댈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미리 알려드리는 걸 넉넉하게 기한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첫 소환 조사에서 확인할 것들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의 통일교 플러스 청탁 의혹 요 네 가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놓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불러서 체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조사들은 대충 다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머지도 하려고 그러고 명태균도 오라 그랬는데 네. 명태균 씨가 안 오잖아요. 네. 니네가 부른다고 내가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다. 나도 바쁘다 이랬잖아요. 네. 이거 보니까 그리고 실제 바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도망갔어요. 삼부토건 아. 관련된 사람들이나 네. 지금 뭐 밀항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원래-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해서 마지막에 한 절반 최고의 정도. 우두머리 수계를 부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원래 순서는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순서야.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 순서를 잡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근데 명태균이 나는 그 밑이 아니야. 난 내 아. 마음대로 정할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말하고 늦게 나가기 지금 대회하고 있구나. 이종호도 그랬어요. 나를 잡범 취급하냐? 옛날에는 거물이라고 취급하더니 아. 나도 못 나간다. 그래서 이제 어제 와가지고는 네. 5시 반까지만 나는 수사받겠다 하고 갔어요. 아.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 좋아. 특검이 내일 10시까지 나와. 그랬더니 가서 보고 얘기해줄게. 그러더니 진짜로 나 29일 날 나갈게. 변호사랑 같이 가야 돼. 오늘 못 나가 이러더라고요. 서로 지금. 지금 난리 났어요 아주. 아 근데 그 조금 전에 뭐 그 수사의 여섯 갈래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이 좀 나가긴 나갔었는데 그걸 보면 이게 그 각 파트별로 딱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파트별로도 또 섞인 게 굉장히 또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 그림을 특검이 잘 우와. 그린 거 맞나? 그릴 수 있었나? 저건 누가 그렸어요? 이거 어디 언론에서 아마 그린 것 같은데. 동아일보, 대단하다. 동아일보. 네.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지금 저기 나온 데들 뭐 통일교, 히림 이런 데는 압수수색을 다 했고 예. 뭐 그다음 민간 용역 업체들도 다 압수수색을 한 상태인 것 같고 관계자들 저기 명태균 관련해서 관계자들은 조사를 거의 다 한 것 같고 지금 뭐 정신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정리를 해주시던데요.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은 네. 김건희 녹취가 나왔고요. 네. 도이치모터스는 뭐 통장이라든가 여러 아, 금융기업 네네네네네. 거래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3부 우크라이나 게이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 이런 것들을 또는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 네네네.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공직자에게 지시를 내렸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중간에 윤석열이 끼어 있을 그렇겠죠. 가능성이 예, 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이게 김건희의 직접 범죄로 인정이 될까? 아니면 과거 박근혜 특검처럼 경제 공동체, 뭐 패밀리 비즈니스니까 이익 공동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하나의 좀 논점들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제 공동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최종 이익의 종착지, 그러니까 이익이 마지막 어디까지 갔는가를 볼 때는 김건희 씨일 가능성이 좀. 근데 가기 전에 네. 얘기 끝
체크된 게 부분이 있어서 그럼 거기까지 못 가고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ODA 그 자금 경협 자금 같은 걸 지금 들여다 본다고 예. 기재부하고 산업은행하고 히림을 지금 건드렸잖아요. 네. 근데 기재부가 원래는 7억 달러 정도가 이제 한계였는데 이걸 갑자기 15억 달러로 늘려줘요. 그리고 15억 달러였다가 다시 또 30억 달러로 늘려줘요. 근데 그거를 김건희가 괜히 기재부 장관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리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박진영 평론가가 얘기한 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에서 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니네가 이제 요거가 지금 핵심이라는 거고 네. 요것들 따라가지고 산업은행이 또 그 밑에서 이제 그렇게 올라간 돈을 실제 수행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과 관련된 연결고리들이 이제 중간에 많은데 네. 그거를 잘 찾아낼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네. 지금 문제는 민중기 특검을 조은석 특검처럼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피의자들이. 왜 좀 그렇지? 만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사람도 나오라는데 지난번에는 특검 오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그러네. 딴소리 하잖아요. 지금 네네. 막 니네가 오라 그런다고 내가 가냐? 그러니까 특검이 어쩔 수 없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랬더니 그건 네 사정이지 이러고 나온다고요. 특검을 안 무서워하네. 그리고 지금 도망간 사람들 다 그래요. 지금 김예성도 그랬고 특검에서 또 그 네. 부인 김예성 씨 부인도 23일 나오라고는 했는데 어떨지도 몰라요. 김정육 최고위원님 방송 중에 먼 산복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잘 아시니까 좀 궁금한 게 네. 지난번에 왜 김건희 씨 특검 그러니까 변호인이 제대로 구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변호인은 누가 하고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나와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면 굉장히 비협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글쎄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나가면은 납작 엎드릴까 아니면 남편과 비슷한 태도를 보일까 뭐 이거 참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 한 번도 뭐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게 궁금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지금 이제 아마 구속영장이나 이런 걸로 그 사법 처리로 갈 텐데 그건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일단 궁금하네요. 지금- 김건희 씨는 굉장히 그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연출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가 최지우 변호사밖에 지금은 없다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 이 사람한테 16명의 변호사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최지우라는 사람이나 한두 명만 더 붙으면 나머지는 그 각각의 피해자들이 각자 도생하는 과정 중에서 김건희와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있어 없어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혹은 내가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말을 하기 이전에 이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면 원희룡이라든가 네. 뭐 누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 그냥 우리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한 뭐 기재부다 뭐 이러면 우리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김건희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능한 정책 결정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의 지시는 있었다. 이거까지는 인정을 그것도 하고.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대통령하고 간에는 그런 거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우리는 그때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이제 업무상 배임에서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방법이잖아요. 그 바보 전략.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자 쓰게 되면 김건희는 사실 연결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그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김건희 씨는 그냥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거는 내가 여러 번 그때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갔잖아요. 이제 이미 벌써 한 네 그쵸, 번인가 안 세 차례 안 나갔잖아요. 나왔죠. 근데 예. 이번에도 안 나가면 이제 또 체포영장 청구한다니까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나는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는 모르는 부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사이에서도 윤석열한테 다 몰아주는 거야. 어차피 윤석열은 그렇죠. 내란죄로 남편이 다 어차피 했어요. 어차피 예, 돼 저기 있으니까. 무기 아니면 사형이니까. 네. 뭐 더해질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김건희 게이트 건도 다 몰아줘 김건희 혼자 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 외에는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중기 특검이 사실은 이거 주변 사람들을 먼저 다 정리해 놓고 김건희 부르려고 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미리 다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네. 그 정말로 뭐 원희룡 같이 도망 못 가는 사람 빼놓고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잘 해야 되는데 그걸 협조를 또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의 미꾸라지처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네. 민중기 특검이 그 사람 실제 내란 특검보다 더 사람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사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은 훨씬 더 방대하잖아요. 양은 네. 훨씬 많고 그리고 중간에 상대해야 될 이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상대해야 될 그 피해자들의 수준이 내란 특검에서 상대하는 피해자들의 수준하고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은 내란 특검에서 상대하는 피해자들은 그래도 고위 공무원들이어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 루틴이 있고 살아온 그 방식이 있어요. 근데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자범들이 만나는 많아요? 사람들은 진짜 잡범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정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기 많이 치고 다 뭐 사기 이래서. 같은 거 많이 치고 이렇게 막 이런 사람 되게 많고 이 사람들보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경력직들이 많군요,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되게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근데 이제 사람이 뭐 거짓말하고 아니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어도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나 정황들은 또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이건 딴 데서 아무도 안 말하는 건데 그러려면 법원이 네. 검찰이 확보한 그 정도의 증거도 이러한 범죄 사실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법원이? 법원이 폭넓게 증거 인정을 해줘야 그런데 된다. 그 법원이 옛날하고 달라. 법원이 윤석열이 특검할 때 최순실 네. 특검이나 박근혜 특검 때의 법원이 아니에요. 그때의 법원은 되게 협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법원이 윤석열 특검 할 때 네. 그때 그 최순실 뭐 미르재단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그때 그런 일이 처음이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막 경제 이해 공동체니 뭐니 해갖고 막 신박한 여러 가지 이름 갖다 대도 다 받아주고 다 네. 이렇게 넓게 인정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협조를 했어요 판사들이 자기네들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 결과가 뭐야? 그 결과는 양승태 구속이지. 양승태 구속, 그다음에 판사들 바보 만드는 거, 그다음에 우리를 완전히 그 모욕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와가지고 우리 꼬라지가 어떻게 됐냐?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세진 부장이 어제 그 드론 작전 기각하면서? 사령관 기각하면서 방어권이 너무 지나치게 침해된다 이 말 한 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쩔 수 없이 쓰더라도 지금 나머지 것도 지금 다 안 해주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건데. 법원 내부의 기류 같은 법원 것도 내부 사실은 기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건 그럼요. 뭐 언론에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판사들은요 되게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요. 그 양승태 재판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거의 지금 7년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증인하러 갔었어요 법원. 그래요. 예, 예, 예. 근데도 유죄 나오는 거 한 명인가 두 명인가밖에 없었어요. 다 무죄 나오고.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판사들이 그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당했으면은 김명수 같은 사람 들어와가지고 뭔가 법원의 지금 위상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번 민주당은 뭐래요? 대법관도 갑자기 막 30명, 100명 늘린다 그러지. 뭐 판사들 못 믿는다 그러지. 사법 개혁해야 된다 그러지.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뭐 좀 우리 엄격하게만 따져보자. 니네 한번 당해봐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문제네요. 그럼 사법개혁 잠시 미룹시다 하고 조용히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진짜 이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김건희 씨 수사 정말 그물망처럼 이 펼쳐져 있는 것들을 특검이 얼마나 잘 정리해서 또 혐의들을 잘 매길 수 있을지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예,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정보를 그냥 전달을 하면 네. 특검에서 기재부, 외교부 등등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출입은행 등등 했는데 캄보디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림도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방위 압색을 했는데 통일교가 여기 걸려 있어요. 사실은 우리 통일교에 있는 그 한학자의 천정궁을 다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었는데 네. 이 종교를 고리로 해서 여기서 돈도 많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청탁이 같이 들어갔다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학자 총재가 대노하였습니다. 통일교 예. 통일교의 지금 뭐 어머니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홀리마더. 네, 홀리마. 그래서 하늘을 모독한 특검은 공개 사과하라. 라면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모독했다고요? 본인이 하늘이에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늘을 모독했습니다. 이 특검은 영국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분은 우리 그 외국에 있는 통일교 네. 신도들도 저분을 모십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네. 네. 아유. 일본이 제일 크다고 하고 그 규모가 예. 네. 일본에서는 그 헌금이라고 그러나요? 그 규모가 뭐 수천억 대라면서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고. 연 수천억이 들어온대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네. 한국의 특히 이제 그 사정기관이라든가 네. 또 민주당 계열 정부가 종교, 그다음에 고연령층들, 그다음에 극우 이런 쪽에 대해서 너무 좀 이제까지 좀 약하게 뭐 좀 문제점이 있더라도 대응해 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극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극좌에 대한 단죄들, 법률적 단죄들 과거에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극우도요.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자기의 우파적 신념을 관철시킨다는 측면에서 헌법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물론 뭐 과거처럼 이 정치 사상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수준으로서 억지로 이렇게 뭐 탄압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 공직 사회에 들어온다거나 또는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네.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제 그 종교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는데, 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어떤 그런 도그마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우리 명제는 국- 있잖아요.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죠. 우리 국가는 세속 국가거든. 그러니까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네. 법 앞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그 종교의 믿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전혀 그렇죠. 아니고 네. 그 종교 단체에서 그 종교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거는 실정법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개별 되는데. 개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거나 뭘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종교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그거 또 종교 탄압하는 것처럼 보일까 되게 또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우리는 세속 국가라는 것은 세금으로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거는 돈이 있는 곳에는 그게 종교적 행위이든 어떤 뭐 다른 행위이든 간에 차별 없이?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튼 이 특히 국가하고 네. 종교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종교 탄압이다, 뭐 국가가 그런 것까지 관여하냐. 또 반대로 야, 종교가 너 국가의 일까지 그렇게 관여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라고 예수님도 얘기 안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그 제 생각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상당 부분 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병 들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네.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우리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은 거의 무슨 뭐 그 신도들을 상대로 하나님 나한테 뭐 혼나볼래? 뭐 별소리를 다 하시면서 아니면 그러면서 죽어. 정치를 하시잖아요. 이분은 네, 네, 아예 네. 당도 만드시고.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독교계 내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종교가 할 일이 이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저는 뭐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도대체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이러는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정리됐을 때 기독교계 니네 뭐 했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자체적으로 정리를 안 하면 네. 법적이거나 외부적인 힘이 들어올 텐데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뭐 근데 그 이렇게 종교 얘기하고.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종교 관련된 뭐 여러 콘텐츠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고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도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도 일단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천주교면 그래도 거기는 중앙집권형이라 그렇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공무원 느낌이 좀 있는데. 예, 근데 개신교 쪽은 완전히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영업들이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이제 하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이제 예. 그 정신적 리더들이 좀 있었잖아요. 과거에 뭐 한경직 목사님 같은 아, 분도 네네네. 있었고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거의 네, 안 지금 계시니까. 이제 안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네. 아 이거 교계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라는 네. 말씀을 해줄 분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정치인들도죠. 문제가 그 선거철만 되면 그 종교를 종교를 찾아가서 이용해야 그죠. 예, 그래서 표가 막, 있으니까. 예, 또. 그래서 막 굽신 이럽니까 또 그 종교인들도 일부 종교인들이겠지만 막 자기들이 뭐 된 것 같고 또 뭐 정치인들도 내 말 막 굽신굽신 하니까 그렇게 더 빠지는 것 같기도 저는 이제 하다. 고양시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네. 그때 고양에 이제 신천지에서 그 물류센터를 사실상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거기다 이제 자기 지파를 세우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반대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네. 제 아는 저 의원 하나가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 신천지 건드리지 마세요. 그 당선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막강해요. 뭐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갔죠 뭐 저야 그냥 갔는데 네. 근데 사실 종교 단체에서 그런 네. 어떤 현실적인 그 동원력 이런 게 막강해요. 음. 그래서 뭐 국민의힘의 특정 종교에서 많이 네. 들어왔다, 네, 뭐 네, 이중당적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종교와 그 정치 혹은 국가라는 이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락천 선생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까? 이제 복잡해 네. 죽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알아야 할까요? 그 윤석열 정부하고 통일교 간의 접점으로 등장한 락천 선생이 있는데요. 김건희 씨 일가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사업가 김모 씨입니다. 특검에서 이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김모 씨가 그 최은순 씨하고 한때 동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김건희 씨 일가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일교, 화살표, 윤석열 이렇게 김모 씨의 수첩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그 통일교와의 연결고리에 이 락천 선생이 있는 거 아니냐를 이제 의심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유 복잡해 죽겠다 진짜. 양가평 이게 경치 좋은데 예. 종교 관련 시선들이 많은 거 아세요? 아 맞아. 이게 네. 차 타고 가다 보면 네, 막, 종교 관련 와 무슨 백악관 같은 거 거기 지어져 있고. 시설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들이 김건희 씨 일가도 예.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니까 양평. 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어떤 뭐 친분 관계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권력이 커지면서 네, 네. 다른 형태로도 바뀌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오랜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라는 썰들이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뭐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락천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그 했고요. 핵심은 최은순 씨인데 뭐 네.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계속해서 보도가 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락천이 김충식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말하고 그냥 락천이라고만 해요? 네, 락천이 뜨길래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헌 이거 후에도 되게 중요한 사실은 게 뭐냐면 네. 이 사람을 김충식으로 불러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네. 그동안에 김충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주변에서 이런 모든 종류의 거강꾼 노릇을 심부름을 했다라는 엄청 게 했죠. 네. 사실 핵심이었고 이 사람이 그 범죄 예방위원인가 뭐 이러면서 검찰 라인하고 경찰 라인을 다 옛날에 주물렀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은순 씨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걸 또 더 키워 나가가지고 뭐 윤석열 뭐 어디까지 연결해서 뻗어 나간 거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 김충식을 둘러싼 주변의 여러 가지 생각이었거든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랬는데. 사람들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름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지금처럼. 그래서 갑자기 락천. 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처럼 그래서 내가 갑자기 락천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왜 갑자기 락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김충식이 어디 가고? 근데 보니까 락천이 아니라 김충식이야.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가 우리 상황이. 아. 이런 말을 좀 드리는 거죠. 락천은 락천탕이라고 목욕탕이 있어요. 어디요? 부산에? 뭐 그런 목욕탕이에요. 락천탕 많았는데 네, 근데 민주평 그게 같은 약간 거. 좀 닮은 것 같은 게 최은순에게 락천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건희에게는 김건희에게 김혜성이 김혜성이 있고. 있다고요? 아, 근데 약간 그러면 관계가 좀 김여성이 아니라 이상하게- 김건희에겐 윤석열이지. 예, 왜냐하면 좀 그런가요? 이상하게 연상될 수도 있어요. 아, 뭐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네. 뭐 이렇게 불편한 일 아니면 좀 껄끄러운 일들을 이제 대신 처리해주는 뭐 그런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혹시 뭐 좋은 이런 표현을 써주세요. 기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가 있는 건 아닌가 뭐 생각을 좀 하게 나의 되는데. 키다리 아저씨를 그렇게 써먹다니.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참 논란이었던 그 800번, 그러니까 800에 7070. 이 네. 번호가 당연히 이제 우린 그 번호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했던 시간이 좀 있었고 결국에 확인이 됐군요. 네, 그 번호는 역시 윤석열이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이제 하나의 궁금증은 혹시 김건희였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긴 했는데 네. 이종섭 전 장관이 직접 밝혔는데 8007070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첩 보류하기 전에 통화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인을 했고 다만 이제 이종섭 측의 주장은 근데 이게 막 경로를 해가지고 이첩을 하지 말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고 네. 통상적인 업무 통화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경로는 어느 정도 또 확인이 된 거 아닌가요? 경로도 확인이 됐고 네. 이제 윤석열 번호였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네. 다들 그냥 조금씩 그냥 말을 이제 피해가는 것인데 각자 합하면 입장에서 뭐, 피하고 예. 싶은 건 좀 피하고 진술할 건 진술하고 이러고 있군요. 네. 근데 맞춰보니 네. 이종섭 전 장관 이야기가 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넣지 마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말장난이라고 보는데 네. 결국은 이종섭 전 장관이 지금 말이 변했잖아요. 저 증언도 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네. 윤석열의 지시가 없이 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최종 명령권자 자기가 돼요. 나중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야 저는 윤석열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결국 이 사건은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게 윤석열의 대노에서부터 해가지고 수사 대상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뺐다라는 것들은 거의 이제 확정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중간에 있던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부분과 윤석열은 왜
임성근을 그렇게 빼려고 했던가? 라는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거기에서 이제 김건희 역할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고석입니까? 그분 역할설도 있고, 네. 또 뭐 종교인들 역할설도 예, 있고,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은 작은 결론은 지어진 것 같아요. 윤석열이 최종 승인을 했다. 승인을 했다. 네. 그럼 뭐 사실 예전부터 우리가 몰랐던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네. 이제 다시 사실 확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있잖아요. 네. 경로를 사실상 전했던 박정원 전 대령에게 전했다고 알려진 김계환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해병대 관계자랑 통화를 하면서 자기들도 임성근이 너무 열심히 뛰어서 구명 로비를 해가지고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간 건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에서 이 사람들끼리 이게 그 대통령이 화를 낸 게 임성근이 구명 로비 때문인가 봐. 이런 추측하는 통화 내용이 네. 담겨 있었다. 네. 그게 지금 특검이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통화 내용을 좀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자기들도 잘 몰랐나 보네. 그러니까 화를 낸 것도 맞고 네. 걷어오라고 그 수사 그것도 자료를 맞는데. 걷어오라고 한 것도 맞는데 왜 이거 그랬을까? 임성근 플레이가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통화 내용의 핵심은 임성근 진짜 대단한 애인가? 이런 건 거죠. 뭐 대단하다는 의미인 건지는 그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랑 이거 라인 있는 애인가? 뭐 네. 이런 느낌의 통화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그런 통화 내용이 네, 확보가 지시를 됐다. 이행하면서도 뭔가 계속 이거 어디서 어떻게 내려온 거지를 이제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누가 이렇게 뭐 사장이랑 좀 뭐 친한 것 같으면 진짠가 아닌가 갖고 이제 서로 직원들끼리 막 얘기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럼요. 제 네. 이번에 승진한 거 아. 사장이 지시한 거라며. 예, 그러면서 진짜 뭐 무슨 누구 뭐 조카 맞아? 뭐 이제 이런 거 서로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얼핏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조카였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자, 쭉쭉 나가 보겠습니다. 네네. 팀도. 내란 특검입니다. 내란 동조, 방조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도 그 앞에서 만났잖아요. 국무위원들 2분 동안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2분 동안. 근데 그 뒤에도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집무실에서 따로 만났다. 한덕수 전 총리, 조태현 전 국정원장, 신원식 전 안보실장을 따로 만났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한덕수 전 총리 등등이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조용히 있죠. 있는데 네. 수사의 칼날이 그리로 가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뭐 재밌는 음모론 하나 이야기 드리면요. 네. 미국은 다 알고 있었다. 미국이?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이 네. 계엄령 쿠데타 실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또 다른 그 모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하는 것도 미국이 알고 있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이 국회에서 네. 새벽 1시에 네. 계엄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도 윤석열이 또다시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그 군을 동원한 조치들을 하려고 저는 뭐 또 협잡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좀 골드버거 주미대사 그때 당시 대리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그 관계자를 만나서 정확히는 뭐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 엄청 항의를 하면서 내가 그 우리 군인이 여기 2만 명 이상 있는데 당신들이 계엄하는 거를 정부 여당에서 계엄하는 거를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는 거냐.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외교부 장관한테 밤새 전화를 걸었다. 근데 한 통화도 새벽까지 내 통화가 안 전화를 안 됐어요. 받았다. 그래서 내가 본국으로부터 얼마나 깨졌는 줄 아느냐. 너 주미대사 뭐 거기 대사 있으면서 그 나라에서 말이야 비상계엄했는데 여태까지 그 파악도 못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참 항의를 하고 네. 그럼 당신들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북한이 뭐 저 남침을 하거나 무슨 안보 공백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서 엄청 항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네. 그 바로 직후에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이 미리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좀 과도한 몰라 이분 얘기가 다 가짜로 그렇죠. 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모르는데 주한 대사 이야기도 뭐 그분도 다 솔직하게 드러내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제가 만약에 그거를 미군이 미리 알고 있었으면 뭔가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조치가 그런 있었을 거라고 봐요. 비상 계엄이 있었으면 미군 부대 내에 어떤 무슨 지시나 명령이 내려가든가 대기를 하라고 한다든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그런 조치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미 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알았을 거라고
거의 뭐 이거 30년 후에라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정치권 뉴스도 좀 가야 네. 되는데 그 전에 그 강선우 장관 후보자 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강선우 장관 후보자 오늘 아침에 그 강준욱 비서관 사퇴 브리핑을 할 때 네.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오늘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국회에서 넘기면 사실상 임명을 하겠다라는 걸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장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선우 후보자는 네. 그러니까 가는 걸로. 네. 어떻게 요거는 괜찮으시죠? 제가 왜 괜찮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 근데 재송부 네. 기일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재송부 기일이요? 네, 재송부 날짜를 보통 이제 지정을 해서 보내거든요. 예. 대통령실에서 그게 좀 길다면은 예. 생각의 텀이 있는 거고 예. 짧다면은 임명을 빨리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해석을 뭐 임명하는 걸로 네, 보여지는 하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기현 평론가는 요건 뭐 잘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제가 꼭 뭐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 어제 너무 욕을 많이 드셨으니까 좀 아니 뭐 쉬세요. 욕들을 들어놓고 뭐 알겠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힘들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늘 뭐 그런 말씀 노래처럼 합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한번 잘못돼서 나라가 이 모양이 났잖아요. 그거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임명은 될 것 같은데 그 네. 과정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뭐죠? 여가부 예산을 깎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특히 기조실 예산을 깎으려고 할 때 여기 너무 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징벌적 삭감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깎으려고 했었다고. 그 30% 깎아야 된다. 그게 이제 본인이 뭐 요청을 민원을 했는데 그 민원을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이제 해바라기 센터 이야기를 이제 어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영애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오늘 이야기는 또 징벌적 삭감 이야기는 아마 기조실 이야기가 또 따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같은 예산인데 그때 이렇게 부가 의견을 달았다는 것인지는 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민원을 안 들어주면 너희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건가요? 징벌이라는 게 무슨 뭐 법을 어기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준으로 보기에 내 민원을 안 들어주는 거 봐서 너희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징벌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건 진짜 갑질이네. 그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정영애 장관 전 장관이잖아요. 여가부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리고 여가부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조직적으로 강선우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을 반대하는 팀이 있다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조직적으로. 근데 네. 그 조직이 되게 전방위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좌진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여가부. 여가부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부자진들은 지금 뭐래요? 민보협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었던 거잖아요. 되게 이례적으로. 근데 결국엔 이제 당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는 그냥 덮고 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이면 민보협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은 없나요? 글쎄 뭐 민보협은 저도 뭐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보좌관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보좌관 당직자가 당의 터줏대감이에요. 나쁜 의미로 터줏대감이 아니라 실핏줄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은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선출직들은 왔다 때로는 갔다 왔다가 하지만 가는 사람들이지만 네. 그 사람들은 기간제 공무원 평생직 공무원처럼 평생을 거기에 몸담는 사람들입니다. 당에. 그 몇몇 분들이 제기하는 뭐 의혹 같은 게 있는데 뭐 이낙연 전 대표의 보좌진 출신이 이걸 뭐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건 지금 전체 민주당 보좌진들이 뜻을 모은 거 아니에요? 현재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거는?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직 보좌진 협의회 네. 회장들이 입장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건 네. 아마 현직 보좌진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사실 국회의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현직 국회의원들한테 해야 되는데 못하는 풍토가 못하죠. 만들어진 게 네, 문제죠.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동영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박동지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말 다닐 때도 뭐라고? 박동지
동지예요, 동지. 아 동지. 예, 뭐 7급 보좌관한테도 동지 이렇게 부르고 그래요? 동료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이광재 안희정 보고 동업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풍토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직장 내의 서열처럼 된 경향이 좀 많아졌죠.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정도가 되면 정권에 엄청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야 지금 출범 초기니까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안에서 지금 골병 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 내부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 진영에서 임명됐던 그런 그 여가부 장관도 저 사람 갑질 저렇게 하는 사람인데 장관하면 됩니까? 그 장관 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보협이라고 민주당 보좌관협의회 회장들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프래카드 들고 시위까지 하고 그리고 저도 뭐 방송 많이 나오지만 방송에 나오는 민주당 패널들도 전부 다 이건 안 되는데 문제 있는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아니 강선우 씨가 무슨 뭐 나라라도 구했습니까 전생에 아니면 뭐 민주당을 구하기라도 했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에 뭐 처음에 그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억간을 하지 말자 이런 게 그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 차례 저는 보수 패널입니다만 뭐 그 어느 정도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인사청문회 하면서 특히 이제 강선우 씨를 결사적으로 옹호하는 걸 보면서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초식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지하신 분들 내지는 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막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임명, 지명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금이 가면 안 된다. 여기서 혹시 밀리면 리더십이 혹시 생체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 우려를 하시는 전혀 건가? 저는 그 네.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면 상당히 취약한 정권일 경우는 그래요. 취약한 정권일 경우는 야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완전히 도미노 현상 난다. 지금 그렇습니까?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네. 권력도 탄핵 다음에 당선됐기 때문에 막강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어지간한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무슨 뭐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다. 이건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맞지 않습니다. 네. 이제 뭐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에서 힌트를 찾아보자면 당의 의견이 매우 강했다는 것인데 의원들이 이제 결사 옹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보좌진들은 지금 뭐 상당히 망연자실한 상황이 있죠. 이게 의원 불패 이것 때문에 또 네, 좀 그게 그런 좀 것도 있을 것 컸던 것 같은데. 같습니다. 의원 불패 전통이 좀 이어져야 되니까 왜냐면 이 사람 해서 이게 딱 끊어져 버리게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도 또 인사권자가 끊어질 수 있어서. 좀 안심을 하고 누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이 그 우상호 그 수석의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원 불패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같은 의원이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 불패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 그 얘기는 사실상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통령의 뜻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당으로 넘겨서 당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 불패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앞뒤가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댓글에서도 굉장히 또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네. 보니까 이게 또 찬반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자, 다음 그 국민의힘 얘기 좀 잠깐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파의 개딸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서 아니 전당대회는 본인 출마를 못 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못하는 행당원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참 그리고 그래도- 입당시키면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했지만 체제 부정 세력인데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말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이 이거를 자르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는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좌파의 개딸이 있었다면은 또 우파의 개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제가 만들어갈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 만들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저와 이런 평당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영향력은 행사할 겁니다. 뭐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 당원들을 동원을 해서 네. 투표를 하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그 함께 가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윤호개인을 지지한다라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잘하면 지금 서로 그 전환길 씨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하게 생겼어요 지금. 아니 그 당이 너무 좀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죠. 저 사람 주장하는 게 뭐 네. 한동훈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보수의 주인이냐 그러는데, 아니 입당한 지 한 달 된 사람이 자기가 보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거니와 네. 당이 무슨 개인 사유물입니까? 누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윤석열 한 사람에 의해서 뭐 아니면 김문수나 한동훈이나 정광 뭐 누가 됐든 간에 네. 전환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당에 이건 내 거야, 내 소유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거야말로 극우적인 사고방식이고, 저분이 지금 저렇게 저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서 누구를 당선되게 하겠다, 떨어뜨리게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부당한 선거 운동이 되는 건데,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은 해체 또는 깨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같은 이야기를 또 홍준표 전 지사도 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보수가 재건되려면은 어떻게 내란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같이 있으면 불가능해요. 이거는 5월 동주예요. 분명히 쪼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전환길 씨 같은 현상은 이게 전환길뿐만이 아니라 폐쇄적 공간의 온라인 정치가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우리 성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폐쇄된 공간에 특정 정보만 주입되고 객관적이거나 어떤 이 사회적인 공공선을 추구하지 못하는 네. 이 뭐랍니까 유튜브의 일방적 주입에 의해서 저런 사람들이 양성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대 민주주의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에 모이는 이유가 네. 편하게 얼굴 맞대면서 서로가 소통하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얼굴 맞대지 않고 익명이 가능한 상황에서 서로가 삿대질해가면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이거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정치권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제일 밑에서 외에는 중간에 버튼을 없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시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중간에 잘못된 착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의 문제점이라는 것들, 네. 이게 민주주의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고, 효율성과 편안만 찾다 보니까 이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 되지 않았나,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체 분위기에도 그런 상황들을 몰아가는 뭐 그런 요소들이 좀 있긴 있겠군요. 말씀 예를 들어 들어보니까. 우리 재난지원금 신청하는데 예. 스마트 정부 뭐 그러잖아요. 예. 공무원들한테만 스마트하지 조금이라도 뒤처진 사람들한테는 불편해 죽겠어요. 아. 이게 누구끼리만 스마트인가? 누구적으로 하는 스마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민주적이고 소통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앞서가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적용되어서 앞서가는 그렇죠. 도구로 쓰이고 있는가? 성찰해 봐야 돼요. 진짜. 그래서 우리 평론가님 제가 출연료 따로 봉투에 넣어드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통장에 넣어줘가지고. 왜냐면 세금 처리해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아 세금 처리 때문에 네, 그렇구나. 봉투랑 뭐 계좌 이체가 틀려요? 시대 정신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소리로? 통장에 수박 주스로 주세요. 괴물로. 네, 여러분이 수박 하도 말씀을 하셔갖고 아하. 수박 주스를 갖고 와버렸습니다. 왔습니다. 누구만 나와도 저 사람 수박이다, 뭐 저 사람 또 수박 왜 데리고 왔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왕수박이다. 왕수박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수박 주스를 갖고 왔습니다. 갈아버렸어요. 수박을 통째로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수박 주스. 지금 좀 드셔보셨을 텐데 과육이 그냥 막 씹혀버리죠. 맛있네요. 네, 수박 주스. 좀 미숫가루를 타서 먹는 거예요? 요건 이제 타 드셔도 맛있고 아니면 요건 따로 이제 뭐 우유나 뭐 이런 데다 타서 드셔도 괜찮은 건데, 요거는 이제 서리태, 볶은 서리태 콩가루입니다. 예, 드려볼까요? 출연료 대신 이걸로 드릴까요? 제가 생각할게요. 제가 근데 넣어보고. 아이고. 저 수박은 정확히 뭐예요 이게? 수박 알갱이가 버릇이에요? 들어있는데? 아니, 전 됐습니다. 수박을 그냥 갈아 진짜 넣어요. 간 수박이에요? 거예요. 진짜 수박이죠. 네. 그러면 이 당도는 어떻게 일관적으로 만들어요? 그냥 당도를 먼저 체크하고 그 수박을 가지고 갈죠 보통은. 네. 그러니까 근데 설탕 넣었어요? 안 보통 넣었어요? 설탕이요? 수박 100%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단다고? 이렇게 이게 단다고? 왜냐하면 당도를 체크해도 여러분 속고만 사셨어요? 아니야 당도를 체크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는 먹을 때 단데 조금만 먹으면 그다음부터 안 달아요. 그래서 이 맛이 안 나. 큰일 났네 이거. 달아서 문제야.
왜 이렇게 달아? 이 정도 되려면 설탕을 넣었을 것 같은데. 좀 넣을까요 확인해 그러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성분표는 그대로 다 나와 있으니까 네. 뭐 알룰로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한번 근데 좀 거기까지는 못 봤네요. 예, 볼게요. 보는데 여튼 굉장히 맛있고 시원한 수박 주스. 아니 일관적인 맛이 나니까. 예. 네. 아 근데 이제 보니까 첨가물을 하나도 안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해. 확실히 옛날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요새는 쏘면 당도가 진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거야. 아, 우리도 안다고 그거는 정말. 그래서 15브릭스 이상의 그 수박만 선별을 해가지고 첨가물을 넣지 않고 그냥 생으로 간 100%라고 그러네. 네, 대표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문제가 어우. 되면 소송은 개별적으로. 수박 장사를 해봤거든요. 예. 주사기로 설탕 묻히고 넣어서 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또 이해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더 맛있네. 여기다 지금 갈 때 넣은 게 아니니까 만약 주사기로 넣었다. 이게 더 맛있대. 또 이해해줘야죠. 미쳐버리겠네 정말. 본 놈의 광고를 이렇게. 해. 자, 여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박 외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콩가루 이거죠 서리태 콩가루 약간 섞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게 더 맛있네. 네. 아. 자, 그래서 여러분 저 이런 걸로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엄청 단 수박.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안 불안해. 하나도 안 불안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없어요. 수박 자체가 달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무슨 설탕이나 꿀 같은 이런 거 알룰로스 넣지도 마시고 그냥 이 자체로 즐기시라는 겁니다. 자, 수박 주스 1kg에 볶은 콩가루 200g 이렇게 세트로 보내드리는데 요게 이제 11,500원이고요. 콩가루만 숟가락으로 잘못 퍼드시다가 이렇게 기침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시고요. 아 진짜. 콩가루 맛있어요. 콩가루 맛있죠? 그거 네. 누가 치울 거예요? 갑질하지 말고 본인이 치워야 돼요. 그 본인이 치워야 돼요. 아 정말 알겠습니다, 우리 광고 알겠습니다.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상위 1% 해와바다에서 역시 준비를 했고요. 하단 더보기 링크 혹은 네이버에서 해와바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천연 수박 주스, 해와바다 수박 주스입니다. 아유, 맛있게들 드시고요. 여름엔 역시 수박 주스죠. 네. 아, 오늘 제가 또 수박 옷을 잘 입고 왔네요. 수박이 이렇게. 아, 그러네요. 이거 되게. 자, 오늘 새우는 대단히 감사하고요. 수박 주스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